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제7장입니다. 청소년 정책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면접 기출 족보에 대해서 쭉 봤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봤습니다. 코로나 블루까지 봤고, 이 7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7장은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44번 셉테드까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백서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포인트를 잡아서 넣는데요. 앞에서 했던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죠. 부록에 있는 내용은 실제 기출에 나왔던 질문들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면접 스터디 이런 거를 좀 하신다면 그것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 질문이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들어보시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공모전에서 이제 당선된 제자의 내용도 넣어드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록은 그렇게 두 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통계 자료도 있었는데 여기 본문 안에 있는 통계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부록의 통계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넣으면 또 페이지가 늘어나게 되고 교재비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뺐고요. 통계는 앞에서 우리가 쭉 배웠던 통계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나왔던 것들 그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44번까지 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예방 위한 제도 2000년도 7월 1일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 시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00년 7월 1일에 이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원조교재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요. 2006년 6월 30일에 개정 시행된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제도가 도입됐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 시행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1번, 2번은 참고만 하세요. 연역이죠. 자,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경찰서 열람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아동과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20년간 등록 관리되고 있고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년간은 등록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은 10년 이내에서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이제 공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10년 이내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도만 알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디딤세아 통장 사업인데 Child Development Account라고 해서 CDA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자립자금을 모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 의지 함양을 위해서 2007년 4월부터 아동 발달 지원 계좌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Child Development Account라고 하고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디딤세아 통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이 있도록 2009년 1월부터서 디딤세아 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립자금, 여기 나온 대로 자립의지를 함양하고 이런 것들을 저축이라 하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볼까요? 3번에 밑줄 되어 있는데, 디딤세아 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 가정위탁, 소년, 소녀, 가장,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아동, 국민개척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일부에게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취약계층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CDA, 디딤세아 통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다 참고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 안에 포함되어 있죠. 생산가능 인구 안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그 일정 연령이라고 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는 156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자, 거기 보시면 15세에서 64세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범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고 노동 의사가 있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제 활동 인구 안에 취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자가 있는 거죠.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경제 활동 인구 안에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구나.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14, 15세 이상, 대개 우리가 15세 이상으로 봐요.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학생, 주부, 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제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갈까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이제 이 일환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 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딱 눈에 띄시죠? 자,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엔 교육 전문가도 들어가고 복지 전문가도 들어가고 문화 예술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사업학교 선정 기준을 정하며 선정된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심리, 정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했고요. 5번 들어갑니다. 그룹홈입니다. 그룹홈을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조성해서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그룹홈이라고 하죠. 그룹홈은 1997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복지제도인데요. 보호가 필요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는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명, 5명을 모아서 가족처럼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생활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모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겠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꿈드림 앞에서 이거 봤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흐름 체계입니다. 이거 앞에서 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여 신청해서 초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어떠한 지원들인지 쭉 이제 열거가 되어 있고, 자, 교육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업에 복귀할 수 있고요. 직업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팔로업은 상당히 중요하죠. 사후 관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꿈드림이 뭐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미지 보시면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들어갑니다. 자, 7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환경에 대한 것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학교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의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 환경, 위생의 지장이 있는 행위,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당연히 지정하고 있겠죠.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이 있고요.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살짝 했었는데요.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인 지역을 말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건 참고하시고요.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지역 중에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학교 출입문이 있으면 거기서 또 50m, 즉선 50m는 절대 보호구역이고요. 이제 그 보호구역을 제한 200m, 그러니까 50m에서부터 200m까지 그 지역은 상대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드림 스타트 들어갑니다. 드림 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림 스타트의 시초는 학대 방임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06년 20개 보건소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드림 스타트는 보호 돌봄이 있어요. 보호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서비스라고 하죠. 맞춤형, 이게 통합이고 통합 서비스고 그 다음에 맞춤형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 희망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2008년 이게 이제 사업명이 희망 스타트에서 드림 스타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2008년 정도만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뭐 우리는 구수시험 보는 거니까. 자,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게 바로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줄 안 친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번 들어갑니다. 9번은 레드존 배웠죠? 윤락가나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 지역 등 청소년 범죄, 비행, 탈선 위험이 있는 유해 환경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출입한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레드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이라는 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레드존이 법에 나오는 명칭은 아니겠죠, 당연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법에는 통행금지 제한구역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레드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레드존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면접 때 좀 간단하게 부연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0번 들어갑니다. 무관용 원칙, 깨진 유리창 원칙. 자, 사소한 위법 행위에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부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소한 위법 행위라도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 엄격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용이라 하죠, 이거를.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나중에 그 일대의 도시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역이, 그 주변이 아주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무관용 원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994년 미국 뉴욕시는 이 원칙을 도입해서 경범죄, 윤락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우범 지대였던 할렘 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2년 만에 40% 정도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이게 유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깨진 유리창 원칙이라 한다. 자, 11번 방과 후 학교입니다. 2006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과정 이외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방과 후 아카데미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과정 이외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방과 후 학교입니다.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그 다음에 인성, 창의성, 특기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12번 사이버 윤리 지수입니다. 인터넷 기업이 청소년 보호 등 사이버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인력, 예산, 기술적 장치, 교육 시스템 운영 등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누가요? 인터넷 기업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수준을 진단하는 복합 지표가 바로 사이버 윤리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얼마만큼 이제 사이버 윤리 수준을 지키고 있느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인력은 충원되어 있는지,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기술적인 장치나 교육 시스템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이버 윤리 지수였습니다. 자, 13번은 성범죄 신고 의무 제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때는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다만 관련 기관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겠죠. 시설, 단체의장, 종사자는요, 이 사람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고 의무자라고 하죠. 신고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 단체의 장과 종사자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14번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 우리나라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제도, 환경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근거로 필요한 입법, 행정조치와 개선안을 마련하여 아동 권리를 신장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정보 수집,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협약 이행사항 감시, 법 정책 서비스 개선 촉구,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홍보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청소년 희망센터 배우셨죠? 이 청소년 희망센터는 바로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동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15번은 아웃리치 배우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아웃리치는,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에게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역사회로 나가자 그랬죠. 발굴도 하고 복지자원도 주고 정보도 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복지기관이나 상담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구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시하는 구제 지원 활동을 아웃리치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도사도 아웃리치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우범소년입니다. 우범소년, 우리가 앞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촉법소년이다, 이거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우범소년은 여기 보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가 우범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범소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살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했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고, 10살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고요. 14세 이상이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인을 보호, 교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형사 정책적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예로 되어 있고요. 한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서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해서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면 촉법이고, 죄를 범할 우려가 있으면 우범소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들어갑니다. 워킹 스쿨버스입니다. 자, 자원봉사자들이 통합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바로 워킹 스쿨버스라고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라는 뜻으로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인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걸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래 앞뒤에서 횡단보도, 인적이 드문 곳, 위험지역에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이 줄을 쳐서 쭉 걸어가면 앞에 뒤에 인솔자, 자원봉사자 인솔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스쿨버스 모양처럼, 물론 차를 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워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킹 스쿨 버스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니까, 안전사고가 나니까 그것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아이가 실종되잖아요. 유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18번은 위스타트입니다. 위 프로젝트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난의 대문부터 벗어나도록 복지, 웰페어, 그 다음에 교육, 에듀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해줘서 이 삶의 출발, 스타트를 돕자라는 취지의 시민운동으로 복지, 교육, 건강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는 것이 위스타트 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스타트의 앞에 W는 웰페어, 복지가 되고요. E는 뭐예요? 에듀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와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출발을 돕자라고 해서 위스타트가 들어간 거예요. 위스타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위스타트 정리가 됐고요. 3대 축은 뭐라고요? 복지와 교육과 건강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번하고 3번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형이에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최선의 위익이고, 그 다음에 무차별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동 존중의 원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본다.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이잖아요. 유엔에서 발효된 거예요. 1989년에 발효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90년에 가입을 하거든요.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협약이 바로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 1990년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비준은 91년이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다라고 했는데 뭐 2번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아동의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생보, 발, 참. 생보, 발, 참.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저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이 네 가지의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자, 이제 20번 들어갑니다. 입양 숙려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친생부모, 특히 미혼모의 입양 결정이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에 이루어지면서, 자,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이거. 이제 입양 특례법이란 게 있는데, 입양 특례법에서 우리가 이제 입양을 출생일로부터 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좀 숙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건데요. 이걸 숙려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죠. 21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하면 자기주도적인 참여 이런 것들인데 이건 또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학습 형태를 자기주도적 학습 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학습의 참여 여부, 결정에서부터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2번 정책 프로슈머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는 여기 프로듀서 생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라고 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성을 하고 보시면 돼요. 프로슈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책 프로슈머는 국민이 단순한 정책 집행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개발자로서 적극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국민이 정책으로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 프로슈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네, 생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정책 개발자,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자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이 정책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 정책의 소비자, 정책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대상이
정책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책 개발에서부터 정책 대상까지 자, 국민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러면서 이제 정부와 소통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정책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거에 중요하겠어요? 청소년이요.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뭐 수련시설이지만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를 하는 그 기구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면은 이 정책 개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 프로슈머와 연관성이 있겠죠. 23번은 ADHD입니다. ADHD는 우리가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주의력 결핍이니까 주의력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과잉행동이라고 했으니까 과다 활동이 나타나겠죠. 특징적인 게 산만하면서도요, 충동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요? 주의력 결핍.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과다 활동. 자, 과잉행동 장애라고 했으니까 과다 활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만하고, 그 다음에 충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때는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겠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24번은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시스넷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 안전망이다. 청소년 안전망이다. 2019년부터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시민,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 데 참여해서 건강한 민주시민을 성장할수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하는 연계망입니다. 세이프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계망입니다. 네트워크,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입니다. 자, 24번은 뭐니 해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스넷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청소년 안전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그 단어도 알아놓으시고요. 25번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주는 건데, 정부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근로자,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실업자라든지 청년 실업자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말하죠. 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가 되면서 이 고용촉진장려금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죠. 26번입니다. 내일 이룸학교. 내일 이룸학교 앞에서 배웠는데 생각나세요? 여기 보면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 사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와 이제 사회 진출이나 경제적 자립이겠어요? 여기겠죠. 학교 밖 청소년이요. 자, 내일 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로 해서 청소년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 추진하고 있고요. 내일 이룸학교에서는 청소년 내일, 즉 미래, 나의 일, 자, 이러한 것을 이룬다라는 의미로서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가출 청소년, 지금은 가정 밖 청소년. 자, 가정 밖 청소년 등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내일 이룸학교라고 말합니다. 직업훈련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진출, 경제적 자립 이런 것들을 위한 거다. 27번은 청소년 문화조언입니다. 여기 보면 건전한 여가 활용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활동이에요. 청소년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육성을 위해서 놀이마당식 체험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문화존 조성 지원 계획 운영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제 확대 실시되고 있고요. 일어나는 방과 후 시간대에 청소년 스스로 전국의 광역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문화를 향수, 문화 감성, 문화 창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문화존입니다. 자, 1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청소년의 여가 활용 또는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놀이마당식 체험 공간을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8번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거 잘 나온다 했습니다.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이것 마시면 돼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의 수요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한 위원회를 우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라고 하죠. 뭐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29번은 참여위원회입니다. 자, 참여위원회 필기시험에도 잘 나오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뭐한다? 참여한다. 그래서 참여위원회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립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앙정부가 바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참여위원회의 목적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과 사업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청소년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번과 비슷하네요. 자,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0번 특별회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죠?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2005년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청소년 회의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 회의체와는 다르게 청소년 특별회의의 지역회의를 구성해 의제를 발굴하고 예비회의, 평가회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각 부처에 제안하게 됩니다. 자,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청소년 희망센터입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였죠? 네,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안에 있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안에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를 청소년 희망센터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자이자 의무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의 권리과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희망센터고 권리 쪽에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권리과제 발굴하고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 모니터링 점검을 하고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있습니다. 자, 32번은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스포라고 하죠. 스포. 스쿨 폴리스 어피셔라고 하는데 각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강의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상담으로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을 선도하며 교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왜요? 학교 전담이니까. 그 다음에 학교폭력의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과 연관성 있는 경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3번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전화상담은 117입니다. 문자 상담은 샵 0117. 자, 모범 답변 들어갑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력 신분, 성폭 다 이게 뭐냐면 학교폭력이에요. 자,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이라고 해요.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말씀하실 필요 없죠. 당연히 몇 가지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상해를 입혔다든지 폭력이나 감금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그 다음에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학교폭력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화상담은 117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입니다. 이거 앞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교 주변의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자,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고요.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이런 것이 있었죠. 자,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육감 권한을 위임하여 설정권자 역할을 합니다. 설정 범위는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서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숙려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학업 중단의 징후라든지 의사를 밝힌 초, 중,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끊어주세요. 자, 위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있고요. 위스쿨은 학교에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말합니다. 학생의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의 징후를 보이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가 있을 때 바로 학업 중단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으면서 바로 2주 이상 숙려를 하는 기간, 그게 바로 학업 중단 숙려제입니다. 36번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국내 청소년 단체들이 있는데요. 자발적인 민간협의체로 만든 겁니다. 약칭 청협이라 하는데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국내의 청소년 단체 상호 간의 협력,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게 바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입니다. 국내 청소년 단체들의 자발적인 민간협의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37번 들어갑니다. 피사. 이 피사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그 성취도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 배닝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피사입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평가고요. 대부분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이상 학생의 대부분 98%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됩니다. 자, 피사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위센터입니다. 자, 위센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다. 시군구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EE죠. 그래서 우리들, education 또는 emotion, 감성이란 뜻인데요. 이거 합성어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학교와 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하면서 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 바로 위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학교에 있고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위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있고요. 위스쿨은 교육청에 있죠. 자, 그 다음에 39번 청소년 문화활동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 모든 것을 다 문화활동이라 하거든요.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이것을 문화활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정말 많이 하는 것이죠. 자, 이거 1번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법의 용어의 정의 앞에 나왔을 때 다 했어요. 자,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 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 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소년의 건전 문화를 육성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겠죠. 40번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건 참고하셔도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운영되고 있고 대표적 사업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과 어울림 마당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번입니다.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이거든요. 우리나라 12월 5일인데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1998년에 시작됐고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1년부터 청소년 중심으로 국제적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한국자원봉사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자원봉사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활동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에는 청소년 자기주도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6,232명이 참여했습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기한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1번은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그 시사점이라 했어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하고 채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데요. 자,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더 이상 청소년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소년 정책도 다각도로 청소년의 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있어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좀 자유재량을 가지고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력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번은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입니다. 청소년 보호 중앙이니까 당연히 여성가족부에 있겠죠.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소속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호를 위한 거니까 가출이나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 긴급 구호하고요. 신종 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활동하고요.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유도 평가하고요. 청소년 보호 정책 종합대책 추진 상황 종합점검 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게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43번 들어갑니다.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네요.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 재활 교육 강화입니다. 성매매 재유입 방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와 5박 6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이나 성교육이나 역할극이나 문화활동이나 진로탐색 등의 여러가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센터인데요. 교육 수료에 의료, 법률, 자립, 학업, 자활 등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셉테드가 나왔는데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CPT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크라임은 범죄죠. 그 다음에 프리벤션은 예방이에요. 그래서 범죄, 예방. 여기 인바이러먼트는 뭐예요? 환경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설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에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셉테드라고 합니다. 자, 레이 제프리가 처음 사용했는데 1971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서 도시 설계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이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범죄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도시 군데군데 보면은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제 여기 셉테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들의 귀갓길을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셉테드에 의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44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없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의 뭐랄까요 상식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면접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았고 이전에 이제 면접 기출 족보하고 좀 연관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강의 다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면접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좀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면접위원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뭐 지식형은 조금 외우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답변들을 좀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 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